맞벌이를 하면은 수입이 두 배니 자산도 두 배로 쌓일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어떤 맞벌이, 가구들은 외벌이 가구보다 통장 장호가 더 빨리 바닥나곤 합니다. 벌이가 늘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수입의 증가를 자산 형성의 엔진이 아니라 상급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통행료로 지불하게 만듭니다. 혼자 벌 때는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월세 200만 원짜리 신축 아파트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동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순간 가계의 경제적 독립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는 쳇바퀴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살겠다는 욕망이 부의 축적보다 앞설 때 늘어난 수입은 고스란히 남의 자산을 불려주는 지출로 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가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거주지를 옮기며 발생하는 중어 집단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적 세금입니다. 이동한 동네의 수준은 곧 그 가게가 유지해야 할 지출의 하한선이 됩니다. 옆집이 타는 차량, 단지 내 아이들이 당연하게 다니는 고가 학원, 이웃들이 향유하는 소비 문화는 어느덧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평범한 기준이 됩니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더 좋은 동네를 선택했다는 안도감은 역설적으로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 중 누구 하나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주거 환경이 상향될수록 고정비의 벽은 높아지고 가계의 경제적 유연성은 위험할 정도로 사라집니다. 여기에 대리비용과 보상 소비라는 보이지 않는 지출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직장에 매여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들, 즉 아이 돌봄 서비스에 지출하는 100만 원과 퇴근 후 가사 노동을 외주화하며 쓰는 수십만 원을 합쳐 보십시오. 특히 대한민국 맞벌이 가구가 일상적으로 지불하는 시간 비용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직접 요리할 시간이 없어 의존하게 되는 반찬 가게, 지출이나 식재료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료가 대표적입니다.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 작은 프리미엄들은 한 달 단위로 모이면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로 굳어집니다. 여기에 아이의 하원 도우미, 비용이나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학원 뺑뺑이 비용까지 더해지면 두 번째 소득자가 벌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은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이미 타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보상 기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린 사람들은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논리로 지갑을 엽니다. 퇴근길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값비싼 배달 음식,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한 쇼핑몰 장바구니 결제, 그리고 분기마다 돌아오는 고가의 가방이나 최신 전자기기, 교체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평일에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주말에 과시적 소비로 보상받으려는 이 흐름을 빼고 나면은 두 번째 소득자가 실제로 벌어오는 순수익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노동의 가치에 비해 낮은 실질 순수익을 손에 쥐며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은행 이자와 동네의 시선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지점은 이른바 맞벌이 프리미엄의 허상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세후 실질 소득으로 들어가면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떼가는 몫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가계에 남는 현금 흐름은 외벌이 시절보다 고작 20에서 30% 늘어났을 뿐인데 지출의 규모는 거주지 이동과 보상 소비로 인해 50% 이상 비대해집니다. 이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맞벌이는 경제적 자립이 아닌 자산의 정체를 불러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또한 아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주거지 상향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육 권역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 차액 100만 원, 200만 원이 아이의 미래를 정말로 보장할까요? 부모가 매일 밤 야근하며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벌어온 돈이 학원비로 고스란히 흘러나갈 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 자산과 부모의 여유는 증발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계의 미래를 헐값에 팔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주거지를 선택할 때 거주의 쾌적함과 자산의 확장성을 냉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낙후된 동네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군이나 인프라가 완벽한 동네는 비싼 월세라는 이름의 기회비용을 매달 징수해 갑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위해 수백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며 노후 대비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인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 주도권 없이 일터에 저당 잡힌 삶을 사는 것보다 거주지의 눈높이를 잠시 낮추더라도 단단한 자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거 비용을 낮춰 확보한 차액을 자산으로 전환할 때 가계의 경제적 자유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결국 아이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공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계급이나 미래의 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략적 외벌이 모드를 철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수입은 둘이 하되 지출은 반드시 소득이 낮은 사람 한 명의 월급 안에서 끝내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나머지 한 명의 소득은 생활비가 아니라 오직 자산 복제를 위한 순수 자본금으로만 격리해야 합니다. 소비 수준을 낮게 고정하고 남는 돈으로 배당주나 부동산 지분처럼 나 대신 일해줄 대리인을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맞벌이는 자산 형성의 도구가 아니라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노동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두 번째, 월급은 현재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돈이 생활비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평생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본가적 마인드로 가계 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대리 비용을 유발하는 생활 패턴을 시스템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음식이나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은 가게를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 직접 가사를 돌보거나 삶의 규모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속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가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력 방전으로 인한 감정적 낭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지불하는 매달 5,000원, 10,000원의 구독료와 대행료들이 합쳐져 수십만 원의 고정비를 만듭니다. 이 고정비는 결국 우리가 직장에서 1시간, 2시간을 더 버텨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아가 맞벌이 가구가 가져야 할 심리적 방어 기제는 비교의 차단입니다. SNS는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리는 명품과 신축 아파트의 야경은 사실 거대한 대출이자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신기루를 쫓느라 나의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자산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번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설계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효율적인 게임의 룰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연봉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소비의 트랙에서 내려올 용기입니다. 남들처럼 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남들이 가보지 못한 자유의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화려한 동네의 월세를 포기하고 낡은 동네에서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훗날 15억 원의 순자산을 구축하여 매일 아침 우리를 짓누르는 지옥철의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휘둘려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